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는 요소수 대란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좀 묵었던 이슈 같은 이 헝다 사태가 다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미국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죠. 이 페드 의장이. 그렇죠. 예. 근데 2달 전에는 헝다 문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최근 이제 한국 언론에도 이제 헝다가 다시 부각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지금 오고 있죠. 그렇게 이 얘기가 들러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언론의 걸 살짝 캡처를 해왔는데 연준의 반기금융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중국의 헝다 위기는 미국을 위협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막 나간 거죠. 글로벌 이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인가? 네. 근데 그런 것 전에 이제 우리 좀 봐야 되는 것은 경기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다 놓고 보면 경기가 피크아웃하고 지금 내년에는 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내년도 되면은 이제 성장률 하락, 이제 자금 압박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머렌치가 예상한 걸로 보면 중국은 지금 여기에 내려가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이제 파월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다르게 보면 그것은 헝다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애둘러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 미국이 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내려간 적이 이제 1948년 이후로 4번이 있었는데 이번에 5번째가 이제 가장 심각하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역대 5번을 놓고 보면 지금 그 경기 회복의 정도를 이제 그려보면요.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빨간 색깔이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 돼 있는데 3분기, 4분기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인데 요거를 연간으로 그리면 그 역대 5번의 위기를 평균치를 그리면 이제 노란 색깔처럼 돼요. 근데 지금 2021년에 이제 상황은 완전 꼭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회기선에 회기선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2년, 23년, 24년은 그 사이 5번의 이제 위기 사이클로 놓고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21년은 바로 여기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제로인데 여기에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지금 6%대를 넘어가는 20년 내 최고치 CPI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역대로 이제 미국이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방법을 보면 이건 무조건 돈 퍼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얼마나 퍼넣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노란 색깔 요게 초과 유동성입니다. 네. 그래서 CPI하고 산업 생산을 더한 것에다가 통화량을 빼본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공급했냐가 바로 노란색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2001년, 2년 이때에 왕창 돈 풀었고요. 그리고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왕창 돈 풀었고, 근데 이 두 개하고 게임이 안 되게 2020년에는 많이 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경기는 살렸지만 과잉 유동성 이건 반드시 이제 화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자산 매입하는 것들을 시작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지금 생기는데, 지금 이미 통화량은 피크치고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드가 자산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피크고 이제부터는 이 매입했던 자산을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끌어오는 이런 문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돈을 풀면 이제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고 하는데, 나스닥의 주가 상승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이유도
아직도 돈을 본격적으로 집어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풀린 돈이 계속 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18년에 이제 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도 빠지고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하게 되면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월의 의도는 이제 부채 많은 나라 또는 부채 많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원인한 걸로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중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렇죠. 네, 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다. 앞으로는. 그렇죠. 그걸 유동성을 우리가 거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애둘러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헝다 문제가 미국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조금 확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2022년, 23년에 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많고. 근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전 세계 어디가 되든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제로 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미 그 전 세계의 금융통화정책 실시를 놓고 보면 터키가 가장 먼저 올렸고 브라질, 러시아, 이제 한국, 영국,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풀고 있는 데가 미국하고 이제 뭐 일본, 호주, 남아공, EU 이런 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시작이 됐다. 그랬을 때 이제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놈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2000년에 보면 테크 버블이 있었고 2009년에 서프라임 이제 버블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2년 3년에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지금 너무나도 많이 풀려서 올라간 이제 자산 가격 중에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터질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헝다 문제를 그 제롬 파월이 갖고 와서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헝다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이미 헝다는 6월 달에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고 네. 이게 9월 달에 다 부도 등급으로 S&P, 무디, 피치가 다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11월 달인데도 왜 부도를 안 내고 있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채권상으로는 부도가 난 건데. 이미 예.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놓고 보면 헝다의 경우는 그 부도가 난 이유가 현금 흐름이 나쁜 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세 개의 지표를 만족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한다고 하는 그 새로운 대출 규정에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단기 차익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현금이 어떤 세 가지 부채비 얼마나 세 가지가 걸렸고 헝다의 경우는 지금 이게 부채 규모가 1조 9천억이라고 하지만 진짜 정부가 이 부채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못 내는 이유는 미지급금입니다. 9,500억에 해당하는 하청업체들의 미지급금,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도가 내게 되면 이제 9,500억에 대한 거의 180조 가까운 돈들이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고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아직 부도를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헝다가 이게 정말로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태냐고 그러는데 중국의 이 부동산 회사가 1등을 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100대 기업 기준으로 보면 헝다의 비중이 4.9%밖에 안 됩니다. 1등 기업이라도 비중 점유율이 5%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헝다가 부도에 걸렸지만 그러면 중국의 다른 부동산 회사들 다 이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는 좀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현금 비율 이 세 개의 기준을 못 맞힌 회사는 대출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헝다가 걸렸고 그리고 그 루이디 집단, 녹지그룹, 제주도의 그 호텔진 회사 그 두 개 회사가 걸렸을 뿐이고 나머지 중국의 이제 큰 회사들은 이것이 제재를 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헝다를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이 모두 이럴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고 모음집까지 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0개 대표적인 상위업체 중에서 네. 흥따하고 녹지만 이게 대출 중단 사태를 맞은 것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출 중단이 아니에요. 네, 세계 레이더를 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흥따하고 녹지 두 개밖에 없다. 부동산 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되면 대출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렌지 색깔이 되면 5% 정도만 늘려주는 것이고 노란 색깔이 되면 10%만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만 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걸린 흥따하고 녹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보면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그 화샤싱푸부터 시작을 해서 한 5개, 6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 기업 수는 늘기는 했지만 이것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600억 위안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흥따 같은 경우가 정말로 미국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냐를 봐야 되는데 대출 시장에서 흥따의 비중을 보면 이 중국 총 채무 대비해서 0.1%입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채권 여기에는 11.6%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좀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흥따가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 부채의 0.1% 정도 부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이걸 수용을 못해서 뭐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미친다 이거는 언센스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채권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흥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채권 만기도 올해는 2023년에 많이 돌아와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자 지급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이자 지급도 놓고 보면은 이것이 12월 달에 이게 많이 돌아와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10월 달, 11월 달에 막았네, 못 막았네 그러는데 10월, 11월은 다 막을 수 있을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말에 돌아오는 것 요거를 이제 이 막을 수 있냐 없냐 네. 그게 관건이고 지금 10월 11월에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네. 그것은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흥따 문제를 몇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흥따가 나오니까 불안해 하시는데 흥따는 이것은 대마불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흥따는 망하지 않고 흥따의 대주주만 갈아치우는 그래서 세장 속에 세를 바꾸는 것이 흥따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국이 그 대기업들의 부도 처리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구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따도 부도를 안 내고 계속 두는 이유는 흥따의 쉬자인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팔아서 갚아라. 이게 이제 정부 압력이고 그래서 흥따의 뭐 회장이 오너 갖고 있는 비행기만 해도 몇천억이 된다고 하는데 구단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팔아서 일단 본업을 살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지방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산 매각하고 부채 구조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들었다고 하면 이제 부도가 안 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략적 투자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전략적 투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이제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도 어차피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채무 조정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억 있다고 하면 50억만큼은 감면해줘라. 그리고 50억만 출자 전환을 해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부채가 없어지니까 이자를 지급 안 해야 되니까 부도 날 일이 없고 네. 그리고 새로운 경영자가 돈을 갖고 들어오면 네. 캐시가 새로 유입되니까 회사의 운영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대기업의 부도처리를 하는데 지금 흥따 문제는 자구 노력 단계고 네. 이제 심천시나 광동성이 이제 여기 지분을 넣게 되는 것이 2단계다.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3단계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흥따에 관한 이슈가 나오게는 되겠지만 그 시자인 회장의 지분이 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흥따가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나올 악재는 거의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절차만 남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주식을 사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주식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출자 저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존재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제3의 경영자가 등장했을 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요. 네. 그럼 기존 주주들은 또 EPS 다일루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출자 전환 플러스 제3의 이제 경영자가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또 주당 이익을 더 희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부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진짜 금융위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뭐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금리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중국의 15레이트 상해의 이제 은행간 금리, 하룻밤 금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콜 금리를 보면 지금 보시면 요게 11월 8일자까지인데 지금 6월 달부터 헝다 문제가 불거진 이때부터 이 금리들이 2% 플러스 마이너스 0.5%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헝다 문제가 중국의 단기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대출 시장을 압박하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이것이 미국까지 전염이 돼서 미국의 금융시장도 혼란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헝다 사태가 다시 재조명이 됐는데 오늘 이제 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 좀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미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